네. 자, 이어서 그럼 교환이론을 설명해 볼게요. 이 교환이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빠진 부분인데 수능 기출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선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교환이론을 들으실 때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의 이론인지 그냥 느낌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교환이론의 키워드를 일단 적고 또 수업을 들어볼게요. 자, 1번 동글뱅이를 보시면요. 이 교환이론은 사회적 행위는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들었던 비용과 보상, 비용과 보상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입니다. 사회 질서는 원칙적으로 사회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된 결과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 단어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교환이론도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이니까 개인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앞서 배운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다르게 이 교환이론 행동 원리를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비용과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용과 보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비용은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아니면 시간 같은 거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시간이나 돈 같은 거. 근데 이 비용보다 우리가 얻게 된 이 보상이 더 클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비용이 더 큰데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비용보다 그 보상이 더 클 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교환이론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느낌의 이론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네요. 제가 사진을 계속 찾아도 제가 원하는 사진은 딱 옛날 사진이에요. 요즘 판으로 원하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게임 다운받아서 캡처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더라고요. 네, 변명이었고요. 자, 아무튼가 이건 이제 지금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핫했던 게임인데 굳이 모두의 마블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게임 꽤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게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선 항상 뭘 줘요? 일일 퀘스트를 주고요. 그 일일 퀘스트에 따른 일일 보상을 줍니다. 뭐 주간 퀘스트 주간 보상도 있고 월 퀘스트 월간 보상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그걸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여러분들이 얻는 그 아이템이나 그 게임 머니 같은 게 그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보상을 꾸준히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특정 보상이 더 크다면 여러분들은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교환 이론이 되는 거고요. 뭐 굳이 이러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보상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누구야 이거 하는 행동 너무너무 잘했다. 진짜 너 짱이라고 너 최고라고. 너무 단어들이 올드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 어쨌든가. 그래서, 누가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 진짜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칭찬하네? 이러고 많아요? 아니죠. 그 칭찬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노력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받는, 인정을 받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보상, 그 인정과 칭찬을 다시 듣기 위해서 또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보상도 교환이론에 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는데 들어갔던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더 크면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교환이론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환이론은 우리 행동 원리에는 이 호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행동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호혜성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줬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줬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면 우린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이 연인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는데 2월 14일이 된 거예요. 2월 14일은 그냥 뭐 금요일? 목요일? 이런 날이긴 한데 그냥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의미 없는 날이기도 하죠.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를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초콜릿을 줬어요. 남자친구는 좋다고 하면서 이걸 받아하면서 행복해 하겠죠. 근데 이 여자친구는 그냥 초콜릿을 준 게 아닐 거예요. 물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는 3월 14일에 또 그날도 사탕을 주고받는 의미 없는 날이긴 한데요.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그 화이트데이 때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똑같이 사탕을 줄 거다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면서 이 행위를 했겠죠. 근데 3월 14일이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까먹고 전혀 사탕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어떨까요? 이게 내색은 할 수 없지만 왜 괜히 본인이 막 쪼잔해 보이니까 드러내긴 힘들지만 근데 막 엄청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도 뭐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냥 깜빡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계속 뭔가를 막 주고 있는데 마음을 표현하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받기만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이들은 계속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들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줬으면 그에 따른 뭔가를 받아야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엔 그 사람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만으로 되게 행복해했는데 나중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걸 받지 못하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변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되게 어렵게 선생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오랜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되게 힘들게 선생님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만났던 첫제자들은 너무너무 저한테 되게 소중했어요. 물론 지금 만나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첫제자들한테 처음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막 한없이 제 사랑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방법이 서투니까 실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막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챙겨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줬는데 이제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얘네들이랑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100을 주면은 이 친구들도 100을 줄 필요는 없지만 못해도 한 10, 20, 30 정도 뭔가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운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너 변했다고. 너 애들한테 뭐 바라면서 잘했던 거 아닌데 왜 갑자기 뭔가를 바라고 있냐고. 뭐 바라지 말라.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애들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잘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5년 차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래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잘해주다가도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뭔가 똑같은 아니어도 뭔가 그에 합당한 뭔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반응을 받지 못하면 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이게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런데 그냥 이익을 따지는 관계에서 얼마나 더 이런 게 심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줬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뭔가 반응과 대가를 받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교환이론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즉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한다. 라고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환이론과 상상론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즉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거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화면을 보니까 조금 이게 어두워져가지고 제가 커튼을 쳐봤거든요. 좀 안 보인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칠판 글씨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아직은 영상을 저도 많이 안 찍어봐서 이게 제일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계속 댓글로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공통점을 보시죠.
이 두 이론은 모두 미시적 관점이래. 미시적 관점의 미출. 개인의 행위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동적인 사고 과정과 선택을 강조해요. 그렇죠?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 과정, 생각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어떠한 특정한 선택,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죠. 둘 다 미시적 관점이니까. 근데 이 사고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건데요. 자, 먼저 상상론은요, 인간이 뭘 추구하는 존재라고요? 맞아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강조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상호작용과 이 과정에서 의미 해석을 살펴본다라고 말을 하네요. 의미 해석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뭔가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자신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환이론은 강조점이 다르죠. 교환이론 인간이 의미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행위도요,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래요. 전략적 사고의 결과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사고를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나한테 의미가 있더라도,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교환이론이에요. 무조건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강조를 하고요. 교환이론은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CG로 의미, 이익 이렇게 막 해두고 싶은데 제가 그런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둘을 비교해 드립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편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선물을 좋아하시나요? 어때요? 제가 왜 수업을 이렇게 열었는지 좀 느낌이 오셨나요? 맞아요. 만약 편지를 좋아한다면 의미를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즉 여러분들 행동 원리는 상상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물을 더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익을 조금 더 좋아하는 교환이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편지 쓰는 행위에다, 그 다음에 이익을 선물에다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선물과 편지를 떠올리신다면 교환이론과 상상론의 이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끊지 말고 키워드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인데요.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볼게요. 상상론과 교환이론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시겠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각 이론의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상론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맞아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즉, 이 상상론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무엇에 있다? 상호작용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의사소통, 즉 바꿔 말하면 대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때 핵심은 문자, 소리, 얼굴, 표정과 같은 상징이란, 이런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상론의 또 다른 핵심은 특정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에 따른 개인들의 뭐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상황, 정의, 의미, 부여, 해석. 특정 상황에 따른 상황 정의와 의미 부여, 해석이 다르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듣지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문을 구성하고 있다면은 이제 상상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상론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환이론의 키워드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교환이론은 무엇과 무엇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대요. 바로 비용과 보상. 자, 이 비용과 보상 중에 뭐가 더 커야만? 맞습니다. 보상이 더 커야만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한테 뭐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한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바꿔 말하면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특정 행위에서. 그리고 이해 관계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신한테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경제학에서 이 행위를 이러한 선택이다라고 작년에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맞아요. 비용보다 보상이 컸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무슨 선택?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 합리적 선택도 교환이론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환이론은 우리의 행동 원리에 뭐가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호혜성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죠. 내가 뭔가를 줬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린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론과 상상론의 키워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결론을 내드리자면 상상론은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 교환이론은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는 거.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이 이론을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 관점을 활용해서 관련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겠죠.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영상을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네, 문제 잘 푸셨나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안 풀었으면 풀고 오세요 빨리. 네, 푸셔야 됩니다. 풀어야 여러분들께 돼요. 진짜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 건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처음에 영상 찍는 것도 좀 버거웠어요. 너무 낯선 행동이라 진짜 민망했거든요. 여전히 민망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전 영상인 거죠. 기능론 갈등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업 설명이 이상한 거 없나 이렇게 검토하다가 문득 여기에 이런 자막을 넣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개그 욕심이 있거든요.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을 웃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여기 이 자막 넣으면 재밌겠네 하면서 제가 넣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것저것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예능 프로 편집하는 PD가 된 것 마냥 막 제가 영상 보면서 분초 이렇게 써가면서 여기 이 자막 넣자, 요 자막 넣자 하면서 막 쓰면서 영상을 검토를 했어요. 그 자막을 넣다 보니까 넣고 나니까 막 되게 뿌듯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영상 있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고 막 예능 프로를 전 좋아하는데 예능 보다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거기에 센스 있는 자막 때문에 빵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자막 욕심을 내봤는데 재미없으면은 재미없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냥 이거 욕심 안 부리게. 왜냐면 이거 편집하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 초 단위까지 막 0. 몇 초 단위로 0.1초 단위로 이렇게 자막 넣는 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손이 겁내 많이 가더라고요. 영상 찍는 것도 번거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편집은 정말 다른 영역이었어요. 마치 진짜 유튜버가 된 듯한 느낌이었고요. 유튜버 분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은 영상만 찍고 편집을 또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다 따로 계시잖아요. 다 고용을 해서. 근데 저는 영상도 셀프로 찍고 편집도 내가 하고 자막도 내가 넣고 막 너무 보정만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 칙칙한 화면에 제 칙칙한 얼굴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간 이래서 막 이게 어려웠어요 좀.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신다면 제가 흔쾌히 아니 기꺼이 아니 열심히 이걸 편집할 그런 용의가 있으니까요.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요런 거 재밌었다 아니면 요거 별로다 그냥 하지 마라.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냥 더 이 수업 퀄리티를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 이 시간이라도 문제 풀라고. 푸셨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5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갑, 을, 병이 어느 관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되셨나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변화에 대응. 자,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이 증가한 것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변화를 싫어하는 이론이 누구였더라? 맞습니다. 기능론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기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 대응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로봇의 활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봇 활용을 증가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건 기능론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관점 파트가 매년 나오는 주제다 보니까 좀 지문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냥 그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야 되는 지문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을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네요. 더 유리하다고 기업가들이 판단.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한테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익과 이득으로 이렇게 로봇의 활용을 증가시킨 거를 설명했다면 이거는 교환이론이 되겠네요. 교환이론. 이런 식으로 교환이론이 꾸준히 나왔어요. 10년도까지. 지금 빠졌지만 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환이론을 소개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병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이 로봇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래요? 기업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는 기업가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잖아요. 즉, 이 기업가는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집단이 돼요? 맞아요. 지배 집단이 되고요. 노동자들은 이제 피지배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봇 활용은 결국엔 그 직원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기 때문에 이 로봇 활용의 증가는 그냥 기업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관계로 이렇게 로봇의 활용을 설명을 했으니 바로 갈등론이 되겠네요. 어때요? 딱 이 지문마다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지문을 충분히 쉽게 잘 분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볼게요. 1번. 기능론의 관점은 사회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대요. 기능론은 변동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쵸, 사회 안정을 중시하죠. 이 둘을 바꿔주면 맞는 거고요. 이 변동을 중시하는 건 갈등론이라는 거. 그래서 갑을 을이 아니라 병으로 바꿔도 또 맞는 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2번. 교환이론의 관점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소가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 돈입니다. 돈이고요. 이 돈을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대요.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결국에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대립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론은 갈등론이고요. 을을 병으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에 3번. 갈등론의 관점은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대요. 이 의미와 해석은 무슨 이론의 키워드였죠? 맞습니다. 바로 상상론의 키워드였죠. 그래서 여기엔 보기가 없고요. 이 병을 상상론으로 바꿔주면 3번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교환이론의 관점은 기능론의 관점과 달리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래요.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는 건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교환이론이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환이론이 그냥 수능에서 출제만 됐던 게 아니라 정답의 보기로 활용이 되는 되게 중요도가 있는 그런 보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문을 우리 지금 수능에 맞게끔 바꿔본다면 요거를 이제 상상론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상론은 기능론과 달리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한다면 그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왜? 인간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 기존의 표현이 살짝 바꿔서 얼마든지 옛날에 기출된 표현들이 지금 우리 수능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지만 5번까지 한번 볼게요. 5번. 갈등론의 관점은 기능론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대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문 안에 사회문화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 지문에 사회구조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우린 무조건 뭘 떠올려라? 맞습니다. 거시적 관점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능론과 갈등론도 따라와야겠죠. 근데 여기는 갈등론은 기능론과 다르대요. 그러면 이거는 달리가 아니라 그 갈등론과 기능론은 모두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사회구조 이코르 거시적 관점, 즉 기능론과 갈등론을 말하는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28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문제를 한창 설명하다가 제 설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영상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문제부터 해설을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영상의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찍을 수 있긴 한데 다시 찍는 걸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쓰이고 좀 그런 멘탈에 타격이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그래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퀄리티로 수업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다음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수능 문제요. 즉, 교환이론이라는 이 주제가 빠지고 나서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표현들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고 그냥 교환이론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노인소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다뤘네요. 이거는 이제 사회문화 파트 중에 사회제도 파트, 즉 가족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수능 문제로 기출화 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제도 파트도 교과서에서 빠졌거든요. 5단원이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기출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주제고, 그러니까 수능 교과서에서 빠졌어도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갑을 관점을 보면요, 이 지문의 핵심은 혹시 찾으셨나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회 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노인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누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가 노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노인 소외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네요. 즉, 기능을 가지고 노인 소외 현상의 원인을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기능론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지문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대화라고 했죠.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났대요. 이건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상상론이 되겠죠. 상상론의 키워드 의사소통 딱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와 권력의 분배를 중년층이 좌우하면서. 자, 가족 내에서도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 중년층이 지배 집단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일할 능력이 없는, 가사 능력이 없는, 노동 능력이 없는 이 노인들은 더 이상 힘이 없는 피지배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노인 소외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갈등론이 되겠네요. 어때요? 딱 그 지문마다 제가 말씀드린 각 이론의 키워드나 색채들이 잘 녹아져 있죠. 그래서 처음엔 이게 좀 분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수능에서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꼭 이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기능론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대요. 15년에도 나왔던 표현이 되죠. 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익을 강조했다, 의미 부여로 바뀔 수 있다. 딱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관점이 기능론이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될 거고 1번 보기를 맞는 보기로 바꾸려면 을의 관점, 상상론으로 바꾸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상론의 관점은 사회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며 집단 간 갈등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보는데요.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사회는 뭐가 많으니까? 부조리와 갈등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했죠. 무엇을 통해서? 사회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집단 간,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보는 거. 결국에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갈등론이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을을 병으로 바꿔야지만 맞는 보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3번. 갈등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 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능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병을 갑으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기능론의 관점은 갈등론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라고 본대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그러니까 누가 정한 이 규칙들, 우리가 따라하는 이 규칙과 규범들은 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기능론은 우리가 정의하는 규칙과 규범들은 다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갈등론 이거에 대해서 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야 하는 이 규칙과 규범들, 그거 다 누가 정한 거랍니까? 맞습니다. 윗분들, 지배 집단이 정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해놓고 우리한테 따르라고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 합의도 하나의 기능론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상론과 갈등론의 관점은 기능론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사회구조 또 나왔네요. 와, 지겹죠. 근데 관점 파트에선 사회구조라는 단어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회구조를 보면 우리는 뭘 떠올려라? 맞습니다. 거시적 관점을 떠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맞게 되려면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상론과 이 값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상상론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오늘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론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처음엔 좀 감이 안 오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이 느낌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숙달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신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해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을 때 오늘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설명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 걸로 비로소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맨날 이 기출문제 해설을 달라고, 정답과 오답, 그리고 왜 이 오답이 어떻게 해야 정답이 되는지를 달라고 제가 계속 과제를 내는 겁니다. 제가 과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수행하고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굳이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전 공부는 강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생겨서 스스로 열정을 갖고 해야 그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 때도 늘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거 챙겨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또 오늘 배운 상상론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제 이러한 짙은 호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과제를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시게 되겠죠. 상상론에 입각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론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제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뭐 이렇게 길게 하는지, 그죠? 어쨌든 오늘도 재미없는 수업 여기 끝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